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한쪽 눈이 특히 더 침침하고 사물이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흔들려 보이기도 하고요. 불편이 커지면서 병원에 갔을 때 황반원공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력에 영향을 주는 망막 질환의 하나인데요. 황반원공이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우리 눈의 황반에 구멍이 생긴다는 걸까요? 노인성 질환으로도 지적이 되는데요. 황반 변성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의 정도가 크지 않지만 방치할수록 불편은 더해지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기능에 영향을 주는 비구순 파열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 365 박지윤의 미스터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증상이 있어도 노안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망막의 황반에 생기는 황반원공 역시 노안과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황반 변성은 비교적 익숙한데 황반원공은 뭘까? 진단을 받는 분들도 당황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태인 걸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반변성, 황반원공 모두 황반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황반변성, 황반원공 두 가지 모두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에 생기는 병입니다. 네. 하지만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병인데요. 황반변성은 황반이 노화하며 나쁜 혈관이 생기는 병이고 네. 황반원공은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네. 오늘은 특히 황반원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구멍이 생긴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질병 이름 그대로 황반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황반은 네. 망막의 중심부를 일컫는 부위로 눈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네. 카메라로 치자면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네. 이 부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인데 처음에는 작은 틈으로 갈라지지만 네. 작은 구멍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황반원공은 50대에서 60대 이상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물론 노화 이외에도 외상이나 고도근시, 포도막염 등 네.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가장 흔한 원인은 눈 안에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노화하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황반원공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황반원공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네.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유리체가 노화에 의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황반에 구멍이 뚫리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는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계란 흰자 같은 유리체라고 하는 물질이 가득 차 있는데 네. 이 유리체가 나이가 들면서 흐물흐물하게 물처럼 변하게 되거든요. 네. 원래는 이 유리체가 황반에 그냥 붙어 있다가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네.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황반에 단단하게 붙어서 붙잡고 쭉 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황반이 상하게 되고 이 힘이 아주 세지게 되면 결국에는 황반에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네. 노화가 원인이고 또 고도근시나 포도막염 같은 다른 망막 질환도 황반원공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황반원공은 유리체가 이 황반을 잡아 당길 때 네. 황반이 버티는 힘이 강하면 사실은 정상으로 남게 되는데 네. 황반이 버티지 못하고 따라 끌려가서 잡아 당겨지는 힘이 더 크게 되면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도근시나 포도막염이나 낭포 황반부종, 외상 이런 경우에는 황반원공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네. 그거는 이러한 질환에서 황반이 버티는 힘이 약해지거나 네.
아니면 유리체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기 때문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겁니다. 황반 변성에 비해서 황반 원공은 좀 생소한데요. 흔한 질환은 아닌 걸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황반 원공도 1000명에서 한 3명 정도는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황반 원공이라는 병은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먼저 황반 원공 같은 경우는 초기 변화가 일어났을 때부터 완전히 구멍이 크게 뚫릴 때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안과에 안 오시기 때문에 네. 진단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네, 두 번째로는 녹내장이나 황반 변성은 사실 실명하는 질환인데 이어서 네. 사회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검진 같은 데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지만 이 황반 변성은 실명하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 네.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질환이 1990년대에는 잘 네.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조금씩 알려지게 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해서 이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황반 원공 진단을 받는 분들은 그럼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황반 원공은 물론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백내장 수술하실 때 네. 수술 전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으세요. 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이 증상을 느끼시고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 황반 원공이 초기 단계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미해서 사실은 이걸 느끼고 안과에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황반의 구멍이 뽕 하고 뚫리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가 손상되면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럼 황반 원공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한다면 일단 시력 저하가 있을 것 같고요. 시력 네. 저하 외에 또 있을까요? 황반은 우리 눈 안에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이 위치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한가운데에서 모든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위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위고 중요한 중심 시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황반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0.3, 0.5 이런 주관적인 시력도 물론 떨어지지만 그것보다 내가 보려고 하는 부위에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사람 얼굴을 볼 때 이 사람의 윤곽은 보이는데 네. 눈, 코, 입이 뭉그러져서 안 보인다. 글씨를 읽을 때 가운데 글자 한두 개는 잘 안 보이는데 옆으로 보면은 보인다. 또는 아파트나 횡단보도 등 일자인 선이나 아니면 물체가 휘어져 보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증상들은 노안이나 황반 변성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증상은 사실 황반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노안, 황반 변성, 망막 안막 또는 중심 장애성 맥락 망막병증처럼 황반부에 생기는 모든 질환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진단도 궁금합니다. 황반 원공의 진단은 어떤 검사로 확인하나요? 황반 원공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으로 환자가 느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안과에 내원을 해서 객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검사는 빛 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네. 이 검사는 보통 CT처럼 눈 안의 망막의 구조를 잘라서 볼 수 있는 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반부 주변의 변화를 자세히 볼 수 있고 유리체가 황반을 얼마나 당기는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검사를 통해 유리체가 황반을 당기고 있는지
그 힘은 얼마나 강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고 네. 황반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또 구멍은 얼마나 큰지 등등을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태로 볼 때 초기부터 단계가 있는 걸까요? 네, 황반 원공은 구멍이 뚫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크게 구멍이 뚫리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멍이 뚫리기 전에는 네. 유리체가 황반을 단단히 잡고 당기고 있어서 네. 황반 부위에 신경이 소실되고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완전하게 구멍이 생긴 상태는 아닙니다. 네. 약간의 틈이 벌어진 상태예요. 아, 그런데 이제 이게 힘이 더 세지게 돼서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황반의 모든 층에 결손이 발생하고 네. 구멍이 있다고 해서 전층 황반 원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 전층 황반 원공도 그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황반 원공이라고 해도 모두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황반 원공은 단계에 따라서 또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이 유리체가 황반을 잡아 당기고만 있거나 아니면 일부의 층만 갈라져 있거나 네. 아주 작은 구멍만 있거나 하는 경우는 지켜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실제로 1기 황반 원공의 경우에는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네. 모양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면 환자분이 전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모두가 다 완전한 황반 원공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황반 전체에 구멍이 생기거나 그 구멍이 크거나 네. 또는 작더라도 환자분이 현저하게 시력이 떨어지거나 모양이 뒤틀려서 보이는 등 변형시를 호소하시면 네.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구멍이 얼마나 깊게 또 크게 자리하느냐 이 부분이 단계를 결정짓는 거네요. 네. 크기가 크고 단계가 높을수록 증상은 심해지겠네요. 맞습니다. 구멍은 결국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클수록 예. 깊을수록 단계가 높을수록 중심 시력이 저하되고 네.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는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방치하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뭐 망막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까요? 일단 황반 원공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황반 변성이나 망막 박리처럼 네. 빠른 치료를 요하는 병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게 반대편 눈으로 전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황반 원공은 간단한 눈병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도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게 되면 구멍이 점점 커질 수도 있고 예. 수술을 하더라도 구멍이 닫히지 않고 네.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황반 원공을 진단받으시면 예. 얼마나 진행이 빠른가 진행의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황반 원공의 주된 치료는 사실 수술이에요. 예. 수술은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황반 원공은 유리체에 의해서 황반을 잡아 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네. 구멍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이 유리체를 황반을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분리하여서 제거함으로 더 이상 당겨지지 않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네. 유리체 절제술이 시행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느 정도의 상태일 때 수술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황반 전체층에 구멍이 생겨 있고 네. 앞으로 구멍이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수술을 결정합니다. 예. 구멍이 크고 예. 실제로 시력이 떨어지고 물체가 뒤틀려 보이는 그런 증상이 있거나 예. 아니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수술을 결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수술 방법은 복잡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술 방법 자체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렇군요.
황반에 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유리체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더 이상 황반이 당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노화된 유리체는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구멍이 막혀야 되기 때문에 구멍의 폐쇄 성공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어서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른 망막 안막이나 내 경계막 같은 구조물을 제거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구멍이 아주 크면 자가 혈청 같은 것을 사용하여서 구멍이 막히는 것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네. 이 유리체가 제거되게 되면 눈 안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다른 충전 물질을 넣어서 보충해줘야 되는데 흔히 가스가 이용됩니다. 이 가스는 부력에 의해서 위로 뜨게 되고 황반 원공의 가장자리를 꼭 누르게 되는데 이 누르는 힘으로 구멍이 막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리체 절제술은 황반 원공으로 생긴 구멍을 막아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로 이 황반 원공에 구멍이 뚫린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구멍이 뚫렸고 이로 인해서 신경 소실이 일어난 셈이거든요. 그런데 가스를 넣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스는 남아있는 신경을 꼭 눌러서 더 이상 구멍이 벌어지지 않고 구멍의 가장자리가 서로 만나서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옷감이 찢어져서 구멍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 구멍을 메울 때 여분의 천을 대지 않더라도 옷감을 오므려서 바늘로 꿰매거나 반창고로 이렇게 붙이면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망막을 만들어서 구멍을 막아줄 수는 없지만 망막을 오므리고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이 많이 불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엎드려 있어야 한다면서요? 왜 이런 불편한 자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가스는 사실 공기방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컵에 공기방울이 들어있으면 물에서 위로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에도 가스가 들어있으면 이 위로 떠오르는 그런 부력이 발생합니다. 떠오르면서 망막을 꼭 눌러주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눌러주는 힘을 이용해서 황반 구멍을 막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가스가 황반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 황반이 뒤통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야지만 뒤통수 쪽으로 가스가 쭉 올라가게 되고 황반을 누르게 되고 구멍 막히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있어야 한다면 먹고 씻고 하는 일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얼마나 또 그렇게 해야 하는지 기간도 궁금한데요. 사실 환자분들이 수술 때 힘들어하시는 것보다 수술 후에 엎드려 하는 거를 훨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렇겠어요. 많으시고 맞아요. 실제로 먹고 씻고 주무시고 하는 일에도 많은 제한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스는 눈 안에서 결국 황반을 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넣어둔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저절로 없어져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가스가 눈 안에 있을 때는 최대한 자세를 엎드리는 자세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눈 안의 가스는 사실 종류에 따라서 또는 그 농도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어요. 하지만 1주, 2주 이런 기간보다 눈 안에 가스가 있는 동안은 최대한 엎드리는 것이 환자분의 예후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엎드려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수술 후에 얼마나 엎드린 자세를 잘 유지했는지가 수술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엎드린 자세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환자와 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 엎드리지 않거나 예. 아니면 가스를 넣지 않더라도 사실 황반 원공이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지만 성공률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오래되거나 크기가 큰 황반 원공의 경우에는 네. 안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이렇게 가스를 넣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만 예. 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불가피하게 실리콘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걸 고려해보기도 해요. 네. 이 실리콘 오일도 가스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리콘 오일은 가스처럼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추후에 제거 수술이 다시 한 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에 잘 관리하면 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환자분들에서 수술을 하면 시력이 좋아집니다. 아, 하지만 원래 자기 시력으로 100% 돌아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술은 이미 생긴 구멍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고 막히기를 바라는 수술이지 예. 새로운 망막을 만들어내는 수술이 아니에요. 이미 황반에 구멍이 생겼을 때 신경 손상이 되었고 예. 구멍이 닫히더라도 시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멍이 애초에 작거나 발생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네. 비교적 예후가 좋지만 크기가 크고 오래되고 신경 손상이 심하면 예. 구멍이 닫히지도 않고 닫히더라도 시력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방치되고 치료가 늦어질수록 실명 위험도 있을까요? 다행히 황반 원공으로 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황반 원공은 망막의 중심에 구멍이 생기는 거지 네. 주변부의 망막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이 완전히 캄캄해지는 그런 실명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황반은 중심 시력을 담당해요. 그래서 황반 원공이 발생하면 가운데가 안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책 읽기가 힘들다,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다, 예. 운전할 때 힘들다 등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황반 원공 치료를 받은 분들은 다른 쪽 눈에도 생기면 어쩌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황반 원공이 있다고 해서 반대쪽으로 옮겨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 하지만 반대쪽 눈에 생기는 경우는 10% 이상으로 비교적 흔합니다. 네. 병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나 위험인자가 양쪽에 모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반대쪽 눈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쪽 눈에 발생하지 않는지 정기 검진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망막 중심부인 황반에 생길 수 있는 황반 원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김진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투야의 바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관절이죠. 운동성은 물론 안정감을 주는 데도 역할을 하는데요. 비구순 파열 들어보셨습니까? 고관절의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는 게 비구순입니다. 그런 비구순이 파열되는 건 어떤 상태인 걸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넓게 보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비구순 파열 진단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 고관절 주위에 자기공명 영상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서 네. 비구순 파열에 대한 진단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비구순 이름도 참 어려운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보통 비구순은 네. 대퇴골두와 비구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는데 이 네. 대퇴골두와 비구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 고관절이에요. 네. 엉덩이 관절인데 보통 비구의 기능은 비구의 입구 부분을 타이어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거든요. 네. 이 비구순은 대퇴골두가 비구에 안정적으로 위치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관절이 새어나지 않도록 잘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비구순이 파열이 되면
고관절이 불안정성해지고 그다음에 관절액을 잘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 관절 연골이 이제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닳게 되고 접촉 응력이 증가해서 이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연골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뭐 말씀을 좀 복잡하게 해서 죄송한데 맞는 말씀입니다. 연골이 맞습니다. 네. 특히 이 비구순 같은 경우에는 섬유연골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연골은 닭 같은 거 먹을 때 닭뼈를 보면 이제 오돌뼈 같은 데 보면 무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네. 좀 약간 딱딱한 연골도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섬유연골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고유감각신경이나 통증을 느끼는 신경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비구순이 찢어지면 신경에 자극이 돼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럼 비구순은 고관절을 도와주는 역할인가요? 또 체중도 좀 분산시키고요. 예, 맞습니다. 비구순은 고관절 안에 한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연골 성분인데 네. 고관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고관절 기능이 상체 에너지를 하체로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가 어깨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관절이 그게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비구순이 관절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파열 위험까지 생기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처럼 큰 사고가 났을 때 특히 고관절이 그렇게 되면 고관절이 탈구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100%에서 비구순 손상이 동반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열어보면 모든 환자에서 비구순이 찢어져 있거든요. 네. 그런 사고의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자극이 되고 마찰을 일으키면서 손상이 되는 건가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흔한 증상에 소견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보는 대부분의 비구순 파열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된 자극에 의한 마찰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비구순 파열은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비구순이 반복된 마찰로 손상되는 경우에는 네. 대부분 보면 대퇴골과 비구의 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구순 파열은 꼭 생기면 골두나 비구 쪽에 다른 뼈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가를 꼭 봐줘야 됩니다. 네. 사고도 원인이 되고 또 반복적으로 많이 써도 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노화도 이유가 될까요? 노화도 이유가 됩니다. 비구순 파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거든요. 즉, 이 대퇴골에 있는 경부와 비구가 비정상적으로 맞물리는 거에 아주 둥글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면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또 외상이나 비구 이형성 같은 질환도 비구순 파열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관절 연골의 손상이나 비구순 파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노화가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되거든요. 결국에는 비구순 파열은 왜 우리가 중시 여기냐면 나이가 들어서 노화와의 과정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노화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나 비구 이형성증, 외상 이런 것들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젊은 환자들한테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있습니다. 네. 비구순 파열로 나타나는 증상은 통증인가요? 예,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했지만 이 비구순 안에는 그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이제 찢어지면 통각신경에 자극이 가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비구순 파열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고관절 통증 중에서도 사타구니 쪽의 통증이 연관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 비구순이 파열이 되면
관절 가동 범위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반다리가 잘 안 된다든지 다리 찢기가 잘 안 된다든지 네.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관절 가동 범위가 좀 좁아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는 건가요? 비구순이 찢어진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언제 많이 아프시냐고 여쭤보면 네. 대부분 쪼그리 앉기 자세할 때 통증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관절랑 전체 주위에 염증이 심해지면 네.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이 유발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탈 때, 차를 내릴 때, 자전거를 탈 때, 내릴 때 이럴 때도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비구순 손상이 심해서 고관절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네. 어떤 자세에서도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앉고 서고 달리고 모든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또 예. 움직일 때 딸깍 소리도 난다면서요. 예, 소리가 나는 것은 비구순 파열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없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관절에 소리가 나는 거는 우리가 따로 분류해서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네. 발음성 고관절은 고관절에 특별히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네. 고관절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바깥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장경인대라는 힘줄이 바깥에 전자부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네.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장요근이 그 대퇴골두하고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 이 장요근하고 대퇴골두 사이에는 비구순이 끼어 있거든요. 네. 이게 너무 심하면 곡에 손상을 좀 입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발음성 고관절하고 비구순 파열하고는 관련이 잘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증상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비구순 파열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는 건가요? 통증을. 예, 보통은 고관절 중에서도 사타구니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아프시다고 하면 엉덩이 뒤쪽이나 네. 바깥쪽에 전자부 쪽에 아프시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비구순 파열하고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많고요. 네. 사타구니가 아프시고 그리고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 런지 자세 이런 자세가 잘 안 된다고 하면 비구순 손상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는데요. 쪼그려 앉는다든지 네. 관절 가동 범위가 고관절이 120도까지 구부러질 수 있거든요. 네. 100도 이상 넘어갔을 때 통증이 사타구니 통증이 유발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파열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이 또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사실 비구순 파열이라 하면 진짜 막 심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초음파 기계가 좋아지니까 네. 이 비구순 파열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초음파로 보면 이게 마치 찢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파열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비구순 파열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네. 그러면 관절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면 되는데 이 검사가 굉장히 마취도 해야 되고 마치 수술과 비슷하게 수술이기 때문에 네. 관절에 조영제를 넣어서 MRI를 찍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절 조영 자기공명 영상 검사라는 방법인데 그러면 95%에서 100% 정도의 비구순 파열을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하나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마치 비구순 파열로 진단을 하고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선천적으로 함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비구순이 약간 함몰이 있는데 이게 검사를 해보면 파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걸 좀 잘 감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치료는 약물부터 시작하나요? 일단은 염증을 좀 가라앉혀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순하게 비구순이 파열이 있으면 염증을 가라앉혀줘야 됩니다. 네. 약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동반대에 있는 대퇴비구 충동 증후군이나 외상 같은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좀 줄여주고요. 그리고 네. 또 이런 분들은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굉장히 과도한 고관절 가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그런 자세를 피하게 해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네. 약물 치료와 함께 꼭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요, 또 비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해도요, 붓는다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예, 저희들이 참 우리가 약이 뭐 효과만 있고 부작용이 적으면 좋을 텐데 네. 정형외과에 있어서는 모든 약들은 붓고 소화장애나 이런 부작용을 꼭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우리가 고민인데 그렇지만 통증으로 고통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제가 약물 치료를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약물을 중단하고 주사 치료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경우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주사 치료는 어떤 약물인 건가요? 보통은 우리가 주사 치료는 통증을 조절해주는 리도카인 성분하고 관절액 성분인 하이알루로닉 액시드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염증이 너무 심하면 약간의 스테로이드를 같이 칵테일 요법으로 해서 주사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칵테일 요법을 쓸 때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1년에 3번에서 4번을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주사 치료도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약물 치료 외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의 상태인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사람마다 다 뭐 개별화해서 판단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정도의 약물을 쓴다든지 운동을 제한한다든지 주사 치료까지 해보는데도 정상의 호전이 없거나 너무나 명확하게 비구순이 찢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수술을 할 때는 관절경, 그러니까 관절 내시경 수술로 불리는 게 방법인가요? 맞습니다. 고관절도 관절경, 즉 관절 내시경 수술이 가능해졌거든요. 과거에 저희가 20년, 30년 전에는 고관절을 관절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일반화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관절경이 좀 드문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는 한 20년 이상의 경험이 쌓여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관절 내시경이 재활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발표한 데이터는 한 운동선수들 중에 85% 정도가 수술 전 운동 상태로 복귀가 가능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이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절경, 관절 내시경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은 엉덩이 주위에 1cm 정도 되는 2개 정도, 3개 정도의 상처를 내고 관을 꼽아가지고 관을 넣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을 텔레비전 보면서 하는데 들어가 보면 비구순이 찢어진 것도 봉합을 하고 동반대에 있는 병변들, 즉 다시 말해서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 그것까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원스톱으로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는 수술하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 보행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이런 우리 제 주위에 있는 동료 연구자분들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관절 내시경, 고관절 관절 내시경 한 분들이 언제부터 운전이 가능한가 보니까 비구순 봉합만 하는 경우는 일주 뒤에 운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퇴골두까지 하는 골 성형수를 한 분들은 2주 뒤에 운전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후에도 재활의 시간은 필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맞습니다. 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런 고관절의 문제에 있어서 내시경술을 받는 분들은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재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운동하는 걸로 복귀하느냐 안 하느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일반인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재활을 잘하면 3개월 이후에는 굉장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네. 6개월 이후에는 원래 하시던 운동에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프로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4개월 만에 다시 경기에 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활을 해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관절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비구순 파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바의 Thank You for the Music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